요소 기술이거나 구조 기술이거나 시공 기술에서 기술의 핵심적 분류 방식에 바로 그 점에 있는 것, 그렇게 해야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 사회적 검증을 받은 것들이 산업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종남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크게 다가왔던 것이 우리가 정형화된 이미지 안에 갇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거든요. 한옥, 실험적 한옥을 포함해서 저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정형화된 이미지에 갇혀 있는 것이 맞구나. 또 황기우 소장님이 덜 충격적이라고 했던 것도 너무나 뻔한 것들에서 그렇겠구나. 그래서 좀 놀라운 방식으로 제안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 놀라운 방식의 제안들이 지금 김상호관님 나와 계십니다만 적어도 이 한옥 진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여지는 좀 열려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뭐 우리 양은식 박사님 워낙에 뭐 말씀하시는 거 좋아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아마 나중에 플로어에서 또 이제 의견이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연계해서 아마 답변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이강민 센터장님 얘기를 좀 이제 듣고 플로어로 넘어갈 생각인데요. 아까 그 이강민 센터장님한테 질문했던 얘기 중에 황두진 대표께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뭐 이제 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잠깐 좀 그 보충해서 하고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었죠?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한옥이.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의 그 어떤 건축물로서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재료적인, 그 공법적인 진화를 하는 거는 그 이미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히 오래전에 다 됐던 일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그걸 잘 한 나라가 미국이고, 일본도 상당히 성공했고, 북부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그런 점에서 상당히 늦게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시대착오적이라는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뭐 어떤 나라든지 전통 건축을 현대에서 어느 정도 계승해서 하는 거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제가 이강민 센터장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그런 다른 나라의 뭐 적어도 일본 정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아실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독창적인 특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 그러니까 뭐 따라하고 있도 사실 그 경험한 효과적이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좀 객관적인 비교에 관한 이야기가 좀 있으면 제가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질문이 좀 명확해졌나요? 예, 그거하고 아까 우리 정현상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디자인 기술에서 생략해도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그것까지 같이 합쳐서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그 세계적 맥락 이 정도인데,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세계화라고 하는 게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똑같이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되는 거를 세계화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 현대 사회, 자본주의라는 사회에 똑같이 왜 만드냐 하면은 물건을 팔으려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도 똑같은 집을 지어야 우리 집을 가서 팔 수가 있지, 전혀 다른 집을 짓고 사는 데는 우리 집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무역, 장사와 관련되는 맥락입니다. 근데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그 반발도 똑같이 같이 커진다고 지금 사회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똑같아지려고 할수록 똑같아지기 싫어하는 것도 같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갖고 지역마다 그 세계화에 반대하는 자기만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큰데, 그게 나라별로 어떤 나라는 그 의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이 한옥이라고 하는 게 이슈가 된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집이 세계 반세계화의 이슈가 되는 나라는 제가 볼 때는 한국이 거의 세계사적으로 상당히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이렇게
그 똑같아지는 걸 싫어하면 뭘 할 거냐? 그러면은 그 표준을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서양식으로 똑같아지는 걸 반대하고 내 표준은 내가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방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옥을 지금 되게 그 미화시키고 있지만 이 한옥을 바꾸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돈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은 이 한국 사회에서 유일하게 돈으로 환산이 되지 않고 남아있던 아주 기가 막힌 건축 유형이 한옥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목수의 그 작업과 집주인의 정성과 그 집안에서의 뭐 행복이 돈으로 지금 환산이 안 되는 상태로 존속이 되고 있었고, 지금 이 한옥을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측은 그걸 가지고 이제 돈으로 바꿔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으로 바꾼 과정들이 미국 사회, 일본 사회에 보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공리에 추진이 됐죠. 미국에서도 뭐 그 얼룸 프레임이나 투바이포 가지고 이 주택 문제를 해결을 했고, 일본에서는 크게 이제 단계들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전통식이 있습니다. 그게 그 관동 대지진이나 뭐 이런 그 지진 문제 때문에 상당히 현대적인 구조 방식으로 바뀐 거를 재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래식이 한 번 더 바뀌어서 지금 쓰이는 건 현대식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있고, 그 과정에서 형태 자체가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투바이포도 들어오고 일본식 목조 시스템도 쓰고, 특히 거기도 똑같이 우리랑 같은 단열 문제 같은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열을 해결하는데 가장 쉬운 건 외단열을 해버리는 겁니다. 바깥을 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집이 목조로 짓는데 바깥을 싸버립니다. 벽돌로 쌀 수도 있고 뭐 시멘트로 쌀 수도 있고 아무거나 다 쌀 수 있죠. 그래서 그 목조가 드러나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변해버린 상태로 갔고, 그 과정에서 집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어떤 작품이었고 한 사람과 개인과 1대1로 연관되는 그런 그 평생에 한 번밖에 안 하는 작업이었다면 이제는 사고 파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에서 주택은 사실은 건축가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 상품의 영역입니다. 공산품이 되어버렸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건축가가 작품 활동을 하는 영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옥이 기술 개발을 한다, 뭐를 어떻게 뭐 법을 바꿔라 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지어서 이렇게 상품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거를 알면서 이제 이 상품화에 대해서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변화하고 있는 이 계기에 이거는 저는 쭉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 기회를 노려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건축, 특히 주택을 국가가 주도해버렸습니다. 주공 아파트라든지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아주 거대하고 쫙 뿌릴 수 있는 것들을 큰 건설사가 맡아서 확 뿌렸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주택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로컬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독주택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아파트에서 내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집 짓는 과정에서부터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요 지금 그 한옥의 산업화 과정에 저희가 개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이제 좀 큰 맥락에서 한옥 정책의 이유겠고요. 아까 생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게 한옥의 그 세 가지 요소, 재료, 구조, 디자인이 하나씩 이제 바뀌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이제 발효되는 한옥지능법에서는 재료 부분을 빼버렸습니다. 주요 구조가 목구조이고 전통 양식을 모방한 것, 그러니까 전통 양식이 적용된 것 이렇게 되는데, 구조도 약간의 여유를 더 줬어요. 주요 구조가 목구조이고 했으니까 안 중요한 구조는 목구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변에. 그래서
1단계 재료를 날리는 것까지 성공했고 두 번째 구조 부분을 약간 열었는데 이것도 더 열면 이제 반발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자인은 워낙 힘들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점점점 열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 맨 마지막에는 이 자체가 없어져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옥 정의라는 게 아까 황도진 소장님이 이 개념적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전 거기 동의하고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양식 개념입니다. 역사성을 무시하고 만년 전부터 만년 후까지 한옥이 있는 건 말이 안 되고 특별하게 이런 요소를 가지고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던 집을 한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유효기간을 가져야 되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언젠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정의를 조금 제가 지난 포럼 때 한번 그 상의를 드렸었는데 저는 구조도 날리고 한옥의 정의는 전통 양식을 표상한 건물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재료나 구조 같은 거는 정의로 해결할 게 아니고 건축 기준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옥에 해당하는 건축 기준을 자세하게 이제 적으면서 거기에다가는 이제 처음에는 뭐 구조와 뭐 이게 다 들어가겠지만 그 상황을 봐가면서 기준을 살짝 바꾸고 이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한번 제안 드렸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가 없어져도 저는 상관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석가래가 없는 것도 되고 뭐도 되고 근데 그 과정이 얼만큼 충격을 덜 하고 가느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 이제 비유를 해보면은 저희 할아버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닮았습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닮았고 저하고 이제 제 자식도 닮았을 텐데 그러면은 저희 10대조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닮았느냐? 안 닮았습니다. 그죠? 네? 거기까지 그러면 단군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닮았느냐?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계속 지나가면 한옥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이 모티브들이 이렇게 유지가 되지만 결국은 어느 시점 가면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도 이 뿌리에서 나온 거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그 역사적인 과정들의 정통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게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날릴 거냐 하는 거는 뭐를 날린 게 성공했느냐 이거부터 이제 보면은 어떤 거는 실패할 거고 어떤 건 성공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도 따라할 거고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는 그 석가래가 이렇게 연출하는 장면이 상당히 기분이 좋은 장면이잖아요. 하늘하고 산이 보일 때 석가래가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와 있는 장면들 그것들을 싸게 짓느라고 2x4로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석가래를 써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어색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장면들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것들이 이제 조금 더 사용될 수 있을 거고, 그 디자인 모티브가 활용되면은 둥근 석가래가 이제 탈락을 해버릴 거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이 되고 성공한 사례들이 이제 다음 세대 한옥의 주요한 요소로 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경과하는 관계로 플로아 얘기를 먼저 좀 듣고선 다른 얘기들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여기 오늘 실제로 실무하시는 분도 많이 오셨을 거고요. 또 한옥을 짓고자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실제로 설계를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뭐 좀 꼭 실험적인 한옥이 아니더라도 한옥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플로아 얘기를 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선생님.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문을 드린 거는 여기 와서 질문한 거는 이번이 처음 같은데 이강민 팀장님 말씀에 내가 한마디 대꾸를 해가지고 그 죄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배와 퇴임 교수고요. 옛날에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울산대학에서 우리나라 전통건축을 논의를 국내대학에서 최초로 할 때 같이 함께 합류했던 전 그리고 그동안 또
우리나라 현대 건축을 어떻게 하면 전통 건축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가를 가지고 논문과 함께 신문 속에서 같이 고민해왔던 사람인데요. 우선 그 이강민 그 팀장님 말씀에도 얘기가 있고 오늘 와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단군 할아버지하고 이강민 팀장하고 다른 게 전혀 없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DNA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숫자로 계량학적으로 말씀드렸는데 1%냐 0.1%냐라고 할 때 틀림없이 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뭐 유럽 사람들하고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르겠냐? 아니다 이거죠. 옛날에 많이 이주해오고 한국에 와가지고 또 DNA가 접촉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의미에서 또 정체성과 세계화 속에서 같이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트렌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간단히 제가 이제 의견을 좀 질문하기보다 의견을 제출해 보면 아주 한 가지는 이 4, 50년 전부터 고민해 온 것이 아직도 우리는 그거 가지고 그 테두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거를 계속 지금 그 속에서 이제 질문을 우리는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황도진 소장의 이야기와 조정구 소장의 이제 그 이야기 속에서 같이 같은 맥락 속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 그 건물이 이제 자한이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 건축계 굉장한 그 많은 그 논의를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자디디의 건축 개념이 굉장히 한국적이다. 그리고 때로는 리움 건축의 그 건축물을 보면 그 속에서도 한국적인 데가 많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건축의 문제가 우리나라 현재 건축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여러 다양성으로 많이 있다고 봐요. 한옥의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제 그렇다고 보는데 자하리드 작품이 나올 때나 또 서울시 현재 시청사 6월시의 작품이 나올 때나 우리나라의 그러한 현상 설계가 국제 현상가 나든 한국의 현상 설계가 나든 결국은 안 그러는데 왜 리콰이어먼트에 한국의 전통성을 살린 작품을 만들어라 그게 나오지 않았느냐. 또 거기에 조든지 심사위원으로 많이 다녔지만 심사위원들의 그러한 의식구조와 국가의 그 작품을 이렇게 내놓는 주관처 사람들 속에서도 그런 걸 좀 많이 문제점으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럴 때 지금도 건설교통부에 이제 사무관으로 얼마 온지 안 됐다는 양반이 조금 전에 질문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치인이나 그 행정 관료들이나 이 사람들은 자기 자체에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결국 국민들한테 이제 작을 받아서 하는 거고 또 국민들은 또 거기에 따라가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건축인 모두가 그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굉장히 피부에 닿으면서 건축주가 요구하는 그러한 한옥을 해달라 이런 것도 문제 현재 우리 한 현실에 가지만 그런 거를 상당히 좀 더 문제를 표면화시켜 가지고 게임트로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똑똑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가 건축인 하면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모든 현재 경제나 정치나 모든 면에서 우리 건축에 보면 굉장히 뒤떨어져 있고 피동적이고 굉장히 상업주의적이에요. 기회주의적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국가 정체성에 민감하고 논의하는 게 상당히 고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스코의 자하디디의 디자인 프라자의 작품이 상당히 주어지는 우리나라 오늘 이 시점에서 주어지는 문제가 굉장히 뜨겁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나라 현상 설계 발주할 때 그 한국의 전통성을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발표하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그 전통성에 대한 논의, 건축계를 한정해 볼 때 전통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굉장히 조금 아프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뭐 예전에 김성 선생님 부여박물관 논쟁도 그랬었고요. 사실 이제 한옥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효시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현대건축에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인가요? 뭐 그 한옥으로 그때 하면서 굉장히 건축계에서 비판적인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그 무슨 뭐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그 한국의 전통성을 표현하는 거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좀 꺼려했던 분위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현수설계에서 전통성을 요구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이따가 조금 그 얘기해 주실 만한 분이 계시면 그때 같이 좀 한번 그 대답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혹시 다른 분 또 다른 그 말씀하시고 계시는 뭐 질문은 좋고 아니면 뭐 건의사항도 괜찮습니다. 예, 좋은 이야기 많이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저는 한옥을 이제 접근한 하기가 한 4년 된 그 건축 전문 설계 인력 양성 과정 그 수료생이에요. 지금 건축사 사무소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타한 이야기 중에 요새 그 과제 중에 하나가 그 한옥에 대한 고층화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한옥하면은 한옥이라는 게 중층화가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걸까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정의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상태로 봤을 때 3층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풀어놔 있는 것 같지가 않고 한옥은 한 2층까지밖에 못하는 거다 하는 그런 그 암묵적적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그 여러 그 연사분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나타나는 것 중에 중층화된 그러니까 3층 이상의 5층이라든가 그런 중층화된 상태의 조건을 놓고 마당집이라든가 혹은 재료라든가 구조라든가 공법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제시하는 그런 화두가 한번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4년 정도밖에 되지도 않고 제 작품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한옥이 중층화가 가능한 건가 안 하는 건가 한 걸 여러분 연사님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한옥의 고층화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그 모든 건축계 혹은 주거 쪽에 계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국이나 뭐 혹은 북한 이런 데서 이렇게 시도됐던 거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통 논의에 대한 부정적인 우리나라에 워낙 그동안에 있었던 한 20, 30년 동안 그 형태적인 어떤 시도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아이디어로는 몇 개가 나왔던 거로 그러니까 한옥 아파트 고층 아파트를 한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신 분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혹시 이따가 그 설계하시는 황두진 대표나 조정구 대표께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좀 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플로어에 다른 말씀 있으시면 네. 안녕하세요. 앞에 계신 분 중에 몇 분은 제가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은평 한옥마을 공동체 대표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한옥마을을 분양받고 공동체를 만들고 또 한 1년여간 저희가 스타디도 하고 그 유명하신 건축가분들 설명회도 가지고 시공사 설명회도 여러 차례 가졌는데요. 아직도 풀 수 없는 숙제 중에 하나가 한옥의 건축비가 너무나도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을 아직까지 꺼리는 이유가 한옥이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시공비가 많이 든다. 그렇다고 어떤 퓨전 한옥으로 갔을 때는 또 저희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옥에 살고자 하는 그 이유는 그 목구조에서 주는 힐링, 따뜻함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포기하고 외관적인 한옥만 만들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합당한 가격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 스스로도.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 그 은평 한옥마을이 그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한옥마을이잖아요. 근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양옥의 기준에 적용되던 그 건축 기준을 많이 완화해 주셨어요. 그거는 굉장히 감사한데 제일 큰 문제가 첫째로 처마 길이가 대지 경계선에서 50cm가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저희 집 그 설계를 한번 해봤어요. 그림을 그려봤는데 1m 50 처마 빼고 50cm 빼니까 사방으로 2m를 빼니까 집이 안 나옵니다. 그런 법률 기준을 가지고 저희한테 아름다운 한옥을 지으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아시다시피 화경당이 실패한 이유는 처마 길이가 짧죠. 물론 처마에 곡도 없습니다. 정체불명의 한옥이 되고 있습니다. 화경당이 지어졌을 때는 저희 분양이 하나도 안 되었었습니다. 진짜 저희같이 무모한 사람들 30여 명만 분양을 받고 미분양인 상태로 굉장히 고충을 겪었습니다. 근데 옆에 시골 한옥이 그래도 한옥스러운 한옥을 지어놓고 또 몇 분이 지금 공사를 시작하시니 아 이게 마을이 되긴 되나보다 해서 요즘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89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단 2달 만에. 물론 민간업체가 분양을 시작하고 뭐 광고를 때리고 이런 또 중간에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모델하우스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부대표께서 짓고 계신 한옥은 완전한 전통 방식입니다. 석가래도 두껍고 기둥도 두껍고 상가주택이고 해서 굉장히 전통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또 일반 민가를 지을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좀 너무 과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화경당은 또 아니고 시범주택은 뭔가 기와만 엄청 많고 뭐 석가래, 뭐 구연에 뭐 다 모든 것을 도입했으나 비율이 안 맞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째 문제가 처마선 문제입니다. 처마선이 대지 경계선에서 50cm 들어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들이 짤뚝한 처마 1m 20에서 끝나게 되죠. 저희는 부촌이 아닙니다. 대지 평수가 최소한 60평에서 100평까지 됩니다. 그렇게 큰 대지 평수에 용적률 100%라고 광고를 했는데 용적률이 뭐 60, 70% 들똥말똥합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처마 길이에 대한 그 처마 경계선에 대한 기준을 국토부에서 신한옥을 개발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뭐합니까? 저희가 실제로 지었을 때 아름다운 한옥을 뽑을 수가 없어요. 저는 굳이 겹처마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굳이 팔짝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호초말에도 처마선이 2층 한옥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은평 한옥마을은. 2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m 20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분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협의하셔서 저희 주민들의 뜻을 좀 받아주시고 한옥의 미를 살리는데 일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가 그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열 문제가 있습니다. 단열 문제 기준을 양옥 기준으로 하셔서 제가 듣기로 한옥 목구조가 있기 때문에 한옥 목구조가 좀 나와야 예쁜데 예쁜 걸로 따지면 근데 저도 이거는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한옥의 그 기둥이 그렇게 두껍지 않지 않습니까? 사철처럼 할 건 아니니까요. 근데 단열 기준은 굉장히 두껍게 양옥 기준으로 제가 좀 무식해서 몇 센치인지는 까먹었는데요. 아무튼 제가 주워 들은 상식이라 그거를 갖추면 기둥이 안 보인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한옥의 미가 없어집니다. 단열 기준을 맞추려다 보면. 근데 또 저는 가주의 입장에서 하나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벽이 얇으면 과연 따뜻할까? 하는 고민. 또 한 가지는 말은 한옥이고 친환경 주택이고 웰빙 주택인데 막상 가보면 시범주택이나 화경당이나 다 건식으로 하셔가지고 석고보드 사용하셨고요. 그 다음에 유리섬유 사용하셨어요. 저희는 그런 주택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옥은 패시브 주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것이 친환경 주택이 왜 한옥에 오겠습니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 두 번째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은평 한옥마을이 2층 한옥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2층 한옥의 미를 어떤 식으로 정의할 것이냐, 2층 한옥을 1층과 똑같이 올렸을 때는 아름답지 않은 것이냐.